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23명, 부상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로 기록된 이번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함께 부검도 진행 중이지만 신원 확인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일당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는데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서 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하며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원칙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청문회 일정 조정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설전 끝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조약까지 직접 언급하며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화성 리튬 제조 공장 화재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됐는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린 공장 안으로 소방관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전날 찾지 못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다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구조견까지 투입된 끝에 수색쟁의 4시간 만에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역시 공장 3동 2층에서 발견됐는데 대다수 사망자가 나온 장소에선 다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구조물 붕괴로 철근 빔까지 함께 무너지며 수색이 어려웠던 건데 발견된 시신도 역시 잔해물에 깔린 상태였습니다. 장시간 열을 받아 철근 빔이 완전히 붕괴되어 그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써 리튬 공장 화재 참사의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신 대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경찰은 부검을 통해 DNA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신 수습을 마친 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9곳이 참여한 합동감식도 시작됐습니다. 감식반은 처음 불이 시작된 건물 2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집중했습니다. 본부를 꾸린 경찰도 당시 현장 담당자를 비롯해 목격자 등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지난 22일에도 불이 났지만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화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업체의 과실 유무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는 이번 화재 이틀 전에도 불이 났지만 업체 측이 자체 진압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자체 소방시설 점검 결과도 양호하다고 신고했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온통 암흑천지로 변한 공장 내부를 감식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숯덩이가 돼버린 철골과 집기가 뒤엉켜 어떤 게 타고 남은 건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23명이 숨진 공장 2동에서 불과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2층이 아니라 당시엔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도 화재 경보가 울리고 근로자들이 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따로 빼놓은 불량 배터리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 자체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거를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그걸 불량으로 인지를 하고 그거를 푸드박스라고 하는 별도 공간에 비치를 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화재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별도로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2달치 기록을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화재에 실시간 대응해 적절히 처리했고 작업 재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게 업체 측 해명입니다. 또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자체 점검 대상인 공장은 최근 3년간 직접 소방시설을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받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있던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 가운데 단 하나의 폭발이 순식간에 초대형 화재로 이어진 만큼 업체 측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번 화재 당시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화재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무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배터리 공장 화재. 피해를 키운 건 초기 진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이 소화기를 뿌려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불은 더욱 커졌습니다. 배터리 속 리튬에 불이 붙어 일반 소화기로 끌 수 없었던 겁니다. 배터리 셀을 모아놓은 곳에서 작은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화기는 이런 금속 화재에 대응해 이동식 수조에 차를 통째로 집어넣거나 굵은 봉을 배터리에 꽂아 물을 뿌리는 장비까지 개발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이 커진 다음에는 사실상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인 화재가 아닌 금속 화재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소화약재를 동원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끄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튬 금속 화재에 완벽하게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재는 없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금속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D급 소화기와 관련한 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일부 의무 비치 조항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어기면 제재하는 내용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런 D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었다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설치를 했을 텐데 의무사항으로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세하거나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비치했을지 사실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전기차와 킥보드 등 리튬 전지를 활용한 제품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금속 화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수사기관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책임자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화재 하루 만에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30여 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내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 수사팀도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사망자 확인이 끝나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인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피할 수 있는데 아리셀 측은 평소 화재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처음 출근하셔도 잘 보실 수 있게끔 작업장 곳곳에 저희가 비상대책 매뉴얼, 비상대피 매뉴얼을 비치를 해두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소방 관련 규정이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 2020년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선 당시 기소된 관계자들이 줄줄이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장 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발주처 관계자는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오늘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직원과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를 두고 중국 매체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자국민이라고 무게 있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망한 근로자 20여 명 가운데 17명이 중국 국적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숫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서 한국 내 중국 노동자의 처우가 좋지 않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국인 1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측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싱 대사는 중국 국민 여러 명이 희생돼 극히 침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한국 측에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국인 사망자 유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성 공장 화재로 희생된 이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희생이 큰 만큼 외교부는 관련국 공관과 협조해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장례, 피해 보상 등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부와 산업부,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리튬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면서 정부가 배터리 관련 시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충남 당진에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1위 업체인 비츠로스를 방문해 소방청,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했습니다. 또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화성 화재 현장과 주변 지역에서 28차례 화학 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사고 업체에서 취급하던 유해 화학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리튬 전지가 불에 타면서 불화수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자연적인 조건의 농도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쓰인 소방 용수 등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근처 구름천 합류 지점에 방제선을 구축하는 등 예방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주도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던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원내에 복귀하면서 반쪽 국회 5명은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는 등 여야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하지만 고작 6분 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모 간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의 문제를 제기하자 비아냥과 고성이 이어진 겁니다. 위원장 대장이 아무리 위원장 대장이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없다고 한 말이에요 지금.
급기한 국회법과 함께 국회 오랜 전통인 존경하는 의원님이란 표현을 두고 비아냥 섞인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동료 우리 법사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존경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추가 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왔고 언론 장악 폭주 열차의 노선 이탈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몽골 기병식으로 국민의 비판이나 법안의 완결성을 무시하고 오늘 일방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으로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대치는 일단락됐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갈등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방송 3법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치 국면은 더 격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찬성론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신중론에 가까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권 주자 4명 가운데 자체 핵무장론 화두를 가장 먼저 던진 건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로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며 우리도 스스로 지킬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에 윤상현 의원은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드니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부터 배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 될 상황에는 우리도 제한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적 타격을 배제할 수 없으니 역량만 갖춰놓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희룡 전 장관은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보단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며 가장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이 10초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물론 다른 후보자들은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당권 주자들 간 공방전이 최상병 특검법에서 안보 이슈로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개혁 방안을 놓고도 당권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받을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 제안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면서도 여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건 의미 있고 진일보한 거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이 지금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회기에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부연했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또 오물풍선 350여 개를 날렸는데 우리 지역에 10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부터 벌써 5차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오물풍선에서 위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도심에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잔해입니다. 위해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통제선을 쳐 접근을 막았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이 일일이 수거에 나섰고 서울 강서구에서도 마찬가지 수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주로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350여 개가 살포됐는데 우리 지역으로 온 것은 100여 개 정도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선에는 주로 종이류의 쓰레기가 담겼고 해로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5번째지만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도 여러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하는 곳이고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먼저 공개하는 것도 저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다고 경고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응을 위협했는데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췄던 대남 도발이 다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이달 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때 음주회식을 해 논란을 빚었던 제1사단장에 대해 대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은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 북풍이 불 때마다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실시간 분석해 풍선을 날릴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북한에 유리한 바람이 계속될까요?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례적 6월 항사가 나타난 어제 서울과 경기 남북부 등 수도권에서 올해 5번째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북에서 띄운 대형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날아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상과 중층, 상층에서 모두 북풍이 불어야 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하강 기류가 형성돼야 합니다. 보통 저기압이 통과한 뒤 북서풍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바람이 강하면 풍선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지난 1일 2차 살포 때는 북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 충주와 제천 등 내륙, 더 남쪽인 경북 포항과 안동에까지 풍선이 날아 내려왔습니다. 1일에는 1.5km 상공에서 초속 17m에 이르는 북풍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 남한 깊숙이 풍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풍선과 같은 무동력 기체가 군사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많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정찰 풍선은 버스 3대 정도 크기로 센서와 태양열 전지판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은 같은 헬륨 풍선이지만 크기가 훨씬 작고 착지를 위해 저고도에서 날려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북한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도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주로 서풍 내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북풍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일시적으로 북풍이 불 걸로 보여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번 조약을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번 조약이 한국이나 제3국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악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8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소집 요청에 따라
북한과 비확산 문제를 의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합니다. 앞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회의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서 황준국 주 유엔 대사가 주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뒤 처음으로 6.25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 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과 함께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과 손을 맞잡으며 인사한 데 이어 참전 영웅 초청 위로연회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보헌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모든 영웅들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뒤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에 올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6.25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지형을 동맹국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 74주년인 오늘 한국과 미국은 불변의 주적이며 제2의 침략 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 사설에서 이제 70여 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철저히 소멸해야 할 불변의 주적이라며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 의식을 더 굳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에 이어 가톨릭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교수 79%가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식으로 환자의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최상병 사망조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통신자료 보관기관이 1년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다른 이야기라며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경찰보다 넓고 검토할 것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난 지 20년 만에 밀양 지역사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병구 시장 등 밀양 지역 각계 인사들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각계 인사들이 허리를 숙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만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인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밀양을 전국적 이슈의 중심으로 만든 건 한 유튜버 채널의 신상 공개부터입니다.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개했고 다른 유튜버들의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신상 공개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까지 나서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확보하는 것, 확산하는 것,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재현하는 문제는 2004년에는 방송사와 경찰의 문제였는데 2024년 유튜버의 문제로 바뀌었지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진정 건수는 140건이 넘습니다. 밀양 지역 사회는 사건 발생 2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폭로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사건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명진입니다. 검찰은 오늘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65살 박학선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학선은 오피스텔을 찾아온 자신을 본 A씨의 딸이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학선이 이전부터 연락을 안 받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이어왔고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집어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태원 SK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냈던 가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한 달 반 만에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겠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궁평 2 지하차도 개통이 연기됐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개통을 위해 충청북도는 지하차도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도로 전광판, 배수 펌프 등을 설치했지만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뒤에 개통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밀 진단 후 민원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개통 시점을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반부터 강도가 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일 늦은 밤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한반도 남쪽 해상에 긴 띠 모양의 구름. 지난 주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고 남쪽으로 물러난 장마전선입니다. 다시 점차 내륙으로 올라와 토요일인 29일부터 중부지방에 첫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중부 장마는 지난해보다 3일, 예년보다는 4일 늦습니다.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보다는 중국 서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빠르게 중부지방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중부 장마 시작과 함께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수증기에 더해서 중국 남부 쪽에서 들어오는 수증기까지 우리나라 쪽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수증기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의 첫 장마는 주말과 휴일 이후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150mm, 제주 내륙에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는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53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 7분쯤 중국 북부 내이멍구 벌판에 착륙하는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이 예정 구역에 정확히 착륙했고 정상 작동했다면서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표본을 채취해 귀환하는 임무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합동 감식이 있었습니다. 한 네네. 4시간 1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떤 네.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일단 현재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초점을 맞춰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화재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그 리튬 전지가 보관된 장소, 그다음에 그 장소가 과연 그 전지가 보관될 만한 적합한 장소였는지도 중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확대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장소 또한 초점이 맞춰진 장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피 경로가 제대로 갖추어졌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리튬 전지를 이제 연소했을 경우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 시설도 적절히 갖추어졌었는지가 여기서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예, 이제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다수가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대부분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 파악이 됐고요. 근데 네. 아직은 그 너무 시신에 대한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그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더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초 사망자 발견 후에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실종자도 사실 모두 숨졌습니다. 그래서 당일 근무한 60여 명 중에 정규직 일용자도 좀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보다는 이제 파견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장 내부 구조가 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피 출구를 좀 못 찾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응 매뉴얼은 한국어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그 대응 매뉴얼이 그 외국인의 어떤 언어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사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조선족 여성들도 좀 포함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추측이 되는데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업체 당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불법 파견인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신원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그 직업 안내소의 입장에 따르면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들도 간혹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대형 화재가 나기 바로 이틀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그 뒤에라도 배터리를 좀 자체 점검했으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점검을 거쳤는데요. 이제 문제는 최근 3년간 이제 이 업체에서 자체 점검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라고. 아니, 배터리 자체 점검이요. 제품이요? 배터리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제 만약에 점검이 좀 이루어졌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이 됐다면 이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이제 조치가 취해졌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최근 자체 점검한 뒤에는 소방당국에 양호하다 이렇게 아리셀 공장이 통보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체 점검은 사실상 이제 업체에서 임의로 이제 그 보고서를 소방당국에 제출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 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가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안전관리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입점을 했을 당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이 진행됐었더라면 사실상 문제가 사전에 발견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희생자 장례 등 피해 지원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를 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당사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원 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규직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규직인 경우에는 뭐 산재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용직, 파견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신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인 경우에는 이제 주한 공간을 거쳐서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것이고 또 유족 방문 계획이 확인되면 입국 절차에 있어서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장이 지자체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가지원금을 통해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수습 지원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이제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이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에 준해서 장례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를 하면서 지원과 동시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예. 우선은 이제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 이제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인 정도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였는지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감식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의무를 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것인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경찰이 지금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는데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이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의 사건이 발생된 것은 사실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를 좀 가리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리튬 전지라든지 좀 우리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네. 관련 법을 좀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는 사실상 1차 전지로 인한 화재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로 인한 화재는 좀 이제 그 피해가 좀 크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지만 1차 전지는 그에 비해서 그 피해가 좀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는 사실 금속으로 분류돼서 아마 현재는 금속 화재에 준한 대응 매뉴얼만 아마 갖춰져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1차 전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해서 이에 맞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중요할 것이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소방본부가요, 이 불이 났던 공장에서 지난 2019년에 허가량의 23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많은 리튬을 보관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규정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정기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사실상 없고 설령 일정 부분은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도 조사에 들어가고요. 노동당국도 또 별도로 조사를 할 텐데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양쪽의 과정이라든지 처벌은 어떻게 각각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형법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형법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조사가 우선 진행될 거고 또 검찰 등의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형량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에 따라서 대법원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대 사실 30년까지 구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많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상자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하게 이제 형량을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방당국이요. 리튬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 공장으로 분류돼서 설치 기준에 못 미쳐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아니 리튬 전지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스프링클러가 이제 필수적인 소방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사실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즉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의 그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스프링쿨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리튬 전지는 물과 만나면 그 폭발성이 훨씬 강화됩니다. 그래서 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이제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모래 등을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당시에 소방시설에 그 모래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네. 또 소방 이제 업체도 와서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물 말고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규 어떤 화재, 신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매뉴얼, 소방 매뉴얼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시 분말용 소화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한다던가 그런 좀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 발생의 경우에는 소화기도 사실 적절한 화재 진압 이제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아, 예, 관련자가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소화기가 현장에 비치돼 있었다 이렇게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화기를 그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소화기를 좀 분사하는 과정도 찍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소화기가 이 리튬 전지 화재 발생에 적합한 것이었는지도 이제 추가적인 합동 감식을 통해서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망자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경찰, 검찰은 이제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처벌
수위라든지 뭐 범위 이런 것들 그리고 수사 쟁점 어떤 점을 가장 좀 눈여겨보면서 이 검찰과 경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이제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보다도 좀 더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핵심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부분은 결국에는 합동 감식, 즉 추가 정밀 감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그 현장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감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오늘 이제 진행된 합동 감식에 있어서도 추가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만약에 이러한 중대재해에 해당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법 규정상으로는 최고 형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30년도 구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다량의 대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업무상 과실치사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 경합 등의 법정형이 정해질 것이므로 이제 좀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밀양시장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다는 거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뭐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까지 나와가지고 20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민심을 좀 저지하고자, 민심을 좀 진정하고자 이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가해자가 특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의사 표현만으로, 의견 표현만으로 이 민심이 진정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예. 밀양시장뿐 아니라 시의회, 밀양 지역 80여 개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네.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래도 사과에 나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밀양시청의 이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댓글에 이제 지역사회 책임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집단 강간의 도시다. 또 성폭행범을 두둔하는 도시다라는 등의 이제 악성 댓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좀 잠재우고자 이제 지자체 자체적으로 좀 논의를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나가가지고 사과 의사를 표시하면 좀 일시적으로나마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민심은 그렇다 쳐도 피해자는 이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히 성폭력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잊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과의 이 조치가 정말로 지자체가 이 피해자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과에 있어서의 진심의 어떤 마음은 있었겠지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말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심적으로는 모두 다 이제 공분을 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또 법적으로 따져볼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면 네. 얼마 전에 그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네. 그게 이제 회사 쪽으로도 정보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 가해자가 다니던 회사 측에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유튜버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한 부분을 먼저 이제 살펴보면 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회사에서의 퇴사 조치를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문제인데요.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제 이 퇴사자, 이 해당 이제 그 유튜버의 어떤 직책, 그다음에 직역,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아직 처벌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조치를 했다라면 정말로 퇴사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이제 판례에 따라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정말로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지는 조금 이제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섣불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9명이 경찰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 유튜버, 공개한 네네. 유튜버를 처벌해달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유튜버는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명확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년이 지났고 또 무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에 대해서 이 9명이 이제 고소까지도 진행을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조한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고 여기에 바람도 제법 시원했는데요. 밤에는 기온이 낮아졌지만 서울 기온이 21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아침보다 높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아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밤 사이에는 남부지방에도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는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날린 오물풍선은 35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 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물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이고 현재까지 분석 결과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이 오늘은 오물풍선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전략적, 작전적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거라며 모든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대북 방송 외에도 여러 가지 카드가 있고 카드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자 미국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핵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북한 핵 개발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함께 핵 개발도 반대급부로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조약의 여파를 분석하고 있다며 중국도 불안을 느낄 정도의 긴장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probably worried that North Korea will be somehow encouraged to take provocative steps that could lead to a crisis in Northeast Asia. 북러 군사동맹 폭언으로 핵 위협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북러 밀착이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의 발언도 거론됐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후커 전 보좌관 진단에 공감한다며 각국이 군사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그럴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 우산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To stand by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o make clear that the nuclear umbrella is strong and durable over Northeast Asia. 그러면서 미국은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이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과는 거듭 분명한 거리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으로 국내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핵무장론 관련 질문에 정부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미는 정상 간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 중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서울 성모병원이 소속된 가톨릭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선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가운데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가톨릭 의료원 소속 8개 병원 교수들 가운데 70%는 휴진보다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80% 넘는 응답 교수들은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의협의 무기한 휴진 철회에 이어 대학병원이 잇따라 휴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투쟁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를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 보고 구성이 서둘러 완료돼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직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실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의학과 전공의들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장에는 법안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수결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폭주 열차의 노선 이탈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송법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이 담긴 법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는 6분 만에 정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와서 간사만 해주세요.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 이후 청문회에 참석했던 변호인들이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의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이 전 장관 등에게 증언을 강요해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거와 증언 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김재훈 변호사가 질문을 마구 던진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선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술자리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한테 폭행당한 적 없다. 지난해 3월 서교육감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선 이귀재 교수의 이 말이 끝내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서교육감에게 양손으로 뺨을 3대 맞고 이에 대항해 서교육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걸 기억하고 있었으면서 법정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교수의 위증이 인정됐다고 해서 2013년 술자리 폭행까지 실제 있던 일로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해당 폭행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교육감.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 이귀재 교수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수 기억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해 서교육감과 위증, 폭행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 교수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증 계획이 담긴 녹취와 메모에 더해 서교육감 변호인이 이 교수 측에 미리 사건 자료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교육감 처남과 전 전북대 특임 교수, 이 교수 전 변호인을 위증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제기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위증 재판 결과보다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7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고점인 2022년 기준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8, 9억대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과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등 효과로 회복됐다는 분석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는 더 커졌습니다. 서초와 강남 평균 거래가는 20억을 넘겼고요. 노원과 도봉은 5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은 집값이 빠르게 회복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로 대출 영향을 들었는데요. 고가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리나 대출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구매력이 약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값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두 달 새 억대가 오르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계약 협상 중에 값을 더 높여서 부르는 등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4월 24억 7천만 원에 팔렸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가 28일 만에 26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29억 원에 내놨던 주인이 거래를 보류하고 30억 원으로 호가를 올렸습니다. 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가격이 2, 3억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지켜보던 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알아보는데 추격 매수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 2월 40억 5천만 원에서 5월엔 42억 4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오르더니 한 달 만에 44억 5천만 원에 거래돼 2억 원이 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두 달 새 억 단위로 값이 뛰는 상황이 강남 3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잇따라 일어나자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심지어 매매 협상 진행 중에 호가를 올려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브리핑한 그 금액으로 다시 전화를 드려보면 매도인분들은 지금 상승 분위기라 그런지 전화 통화하기가 좀 어렵고요. 금액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일단 뭐 보류하는 분위기로 매도자들의 눈치 작전으로 매물은 줄어들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남 고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값도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확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또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이 0.15%로 0.1%였던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점점 더 늘어나 5월은 집계가 끝나면 5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강남 지역의 과열 분위기가 아직은 서울 시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해당하는 지역들은 이제 과거 올랐던 시기가 조금 강남권보다는 뒤늦게 올랐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면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을 가진 구매자들이 값이 뛰는 고가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추격 매수할 경우 집값 불안 현상은 시차를 두고 서울 시내 중저가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탈서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4,700명을 넘기면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24% 늘었습니다. 경기는 19,000명 정도가 유입됐고요. 인천은 12,000명 정도 늘어난 모습과 대비된 모습입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나 인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아파트를 산 서울 거주자는 지난해보다 15%, 그리고 인천 아파트를 산 사람은 16%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주택이 전입 이유라고 밝힌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개선도 탈서울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재무장관이 두 나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강달러의 원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자 두 달여 만에 다시 구두 개입성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있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속담처럼 양국은 더욱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통화 수합을 재개하였고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등 양국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일 자본시장 발전,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등 경제협력의 범위를 기업과 민간 차원까지 넓게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번 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이슨 드라이기 등의 배송, 환급 지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넥스트드림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끌림에서 지난 12일에서 24일까지 소비자 피해 12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배송과 환급 지연이었으며 해당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도 이어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가 공급망 문제로 중단했던 감자튀김 판매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순차적으로 감자튀김 판매를 재개하며 세트 메뉴도 다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세트 메뉴를 주문할 때 사이드 메뉴를 추가 금액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건으로 1차 전지, 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리튬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리튬을 대체할 대체제는 없는 건지 임늘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로 흔히 가정에서 쓰는 건전지가 대표적입니다. 알칼리 건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 아연 탄소 전지 등이 있는데 리튬 1차 전지는 수명이 길어 최근 원통용 알칼리 전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리튬 1차 전지는 스마트 그리드 계량기나 통신 장비, 카메라와 같은 소형 가전, 전자태그 장치 등에 주로 쓰입니다. 문제는 리튬 자체가 수분에 취약한데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불이 붙을 정도라는 겁니다. 리튬이 물에 닿으면 급격한 발열 반응으로 인해서 반응과 함께 주변 온도가 뜨거워지고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발생된 수소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전지 개발에 주로 리튬이 활용되는 이유는 높은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같은 부피 질량 안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데다가 가벼워서 전지로 만들었을 때 휴대성까지 올라갑니다. 1차 전지로 만들었을 때는 가볍고 일회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고 2차 전지로 만들면 배터리 용량 감소 없이 고속 충방전까지 가능합니다.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전지 대비 전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은 에너지 용량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지는 1.5V라고 하면 리튬 전지는 보다 더 높은 3.7V 정도 전압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리튬 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과학자들은 탈리튬을 위한 대체 전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체제로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나트륨 이온 전지, 아연 공기 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전지 등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나 가격 등의 문제로 산업 현장에서 당장 선택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리튬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과연 2차 전지는 안전한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리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전기차는 물론 휴대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데 2차 전지는 우리 수출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재충전 없이 바로 폐기되는 1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이 1차 전지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반적으로는 2차 전지가 충방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1차 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리튬 전지 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불씨가 폭발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고 물로 끄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국내 배터리 3사는 소방훈련이나 자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혹시 모를 화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 열폭주를 억제하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충전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구적인 화재 안전에 관련된 어떤 성능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보강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충남 당진에서 리튬 1차 전지 국내 1위 업체인 비츠로셀을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TF를 구축해 1차 전지는 물론 2차 전지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 법을 전면 시행한 이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리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습니다. Following our investigation, we now have doubts and we believe that Apple is in breach of the DMA when it comes to these steering rules.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자사가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애플 측의 이 같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합니다. If our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erns are confirmed, then we could go to fines indeed.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다친 팔레스타인 남성을 군용 차량 앞에 묶고 달리는 영상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충격적이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영상을 봤다며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인간을 방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교도소에 수감된 채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소송을 벌여온 기밀문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간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산지는 현지 시간 24일 석방돼 영국을 떠났으며 내일 미국령 사이판에서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어산지는 징역 62개월을 선고받게 돼 있었지만 영국 교도소에서 보낸 5년을 인정받아 풀려난 뒤에 고국인 호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어산지의 석방에 대해서 위키리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세계의 시민과 정파를 초월한 각국 지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중국이 발사한 로켓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중국 남서부 마을에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로켓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노란색 연기를 뿜으며 떨어지자 마을 주민들이 놀라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지 당국이 부상자 발생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오른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 3시쯤이고 영상이 촬영된 곳은 쓰촨성 남동쪽에 인접한 구이저우성 시엔차오 마을입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산호초가 하얗게 말라 죽는 백화 현상으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어업국은 지난 4월에서 6월에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자국 해양공원 산호초의 50% 이상이 백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어업국은 만약 백화 현상이 80% 이상 진행된다면 산호초 보호를 위해 일시 접근 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회복될 수 있지만 백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산호는 결국 폐사합니다. 백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해수온 상승, 어류 난획, 무분별한 관광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이 꼽힙니다.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후보 게시판에 독도 영유권이나 일부 다처제 도입 같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의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곳은 아예 개사진 포스터를 잔뜩 붙이는가 하면 한 당원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를 대량으로 부착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정당은 기부금만 내면 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주고 있어 선거를 이용한 돈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엉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포스터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 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선거법이 선거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이런 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記載内容を直接制限する規定はございませんが、他の候補者の選挙運動を行うことや虚偽事項の公表がされた場合には公職選挙法の処罰の対象に。 이를 바라보는 일본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よくないね、嫌だね。いくら自由でもそれを取り締ま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ね。今の法制では無理でしょ。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키는 게시물로 선거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2월 24일 베트남전에 투입된 해병대 제2여단이 주둔지 주변 하미 마을을 덮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때 자행된 학살로 민간인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하미 학살로도 불리는 전쟁 범죄로 당시 11살이었던 응우옌 티탄 씨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학살 50여 년 뒤 응우옌 씨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진화해법의 조사 범위에 밖에 있다. 이후 피해자들은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어갔지만 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영토적, 인적 한계로 인해 조사나 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 갈등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60년 가까이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응우옌 티탄씨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mà đưa ra đủ lý do để nói hết. Cô không biết lý do nào để nói hết. Mà cô thấy là quá cố chấp luôn. Cô thấy là không còn chi để nói nữa, quá cố chấp. cô rất buồn.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사건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낭만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 회복되지 않은 부상이 걸림돌이기는 한데 항상 최악을 대비해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파리 2024, 파리 18구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을 9,000km 정도 떨어진 진천 선수촌에 재현했습니다. 여기서 펼쳐진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13위 김가은의 여자 단식 경기. 안세영의 강력한 스매싱은 여전히 살아있고 수비 또한 안정적입니다. 실전처럼 임한 스페셜 경기에서 안세영은 첫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끝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준비를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뛰면서 오늘 또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안세영은 낭만이란 키워드로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열정을 대신했습니다. 낭만 있게라는 것은 스포츠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 같은데요. 그냥 낭만 있게 끝냈다면은 제 스스로가 정말 그래도 올 한 해가 좀 잘 살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를 향한 마지막 퍼즐은 결국 부상 회복 정도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중국의 천이페이를 꺾었을 때 1세트에서 이미 무릎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밝힌 현재까지의 회복 정도는 80%, 한 달 사이 나머지 20%마저 채워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안세영 선수 믿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이 잘 되고 있으니 파리 올림픽에서도 충분한 자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세영은 지난해 전용 오픈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습니다. 부상 이후 싱가포르 오픈 우승에 이어 인도네시아 오픈 준우승을 거두며 눈에 띄게 기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또한 숙적인 중국의 천이페이가 최대 경쟁 상대입니다. 부상에도 적응한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인 안세영은 자신의 라켓을 금메달을 향해 서서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한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 이도현이 최종 예선 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도현은 올림픽 진출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면서도 부상에서 회복해 몸 상태만 100%로 만든다면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각오 들어보시죠. 100%로 이제 제 몸을 준비해서 올림픽을 치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보여줄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헤비타트 여성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여성들의 집짓기 자선 패션쇼와 바자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17회째를 맞은 올해는 디자이너 서령희, 김미수, 김정화 씨가 참여해 현직 해녀들과 고령의 은퇴 해녀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밤 사이에는 다시 남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특히 주말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답게 다음 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날이 무척 습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실과 침실은 굵은 소금을 놔두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비가 그쳤을 때 틈틈이 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 화장실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만큼 굵은 소금보다 숯을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린 뒤 환기를 시켜주면 곰팡이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 사이사이 신문지를 걸어두면 습기와 함께 냄새 제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날씨가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내륙은 대체로 막다가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네,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남 남해안으로, 모레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주도 많은 곳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되겠고 다음 주까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